그런데 이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 처리를 하는 사람들, 사안을 심의를 하는 사람들, 판단을 하는 사람들, 조사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법률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역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 사안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 부담과 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집필을 하게 됐고요. 네, 안녕하세요. 황태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황태륜 변호사입니다. 이제 2023년에 교육 현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같은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슬픔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그간에 이제 쌓여져 있던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작년 한 9월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씩 제도로서 이제 현출되어 왔습니다. 작년 힘든 과정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또는 뭐 정책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어쨌든 가장 앞으로도 힘든 주제가 아닐까.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뒷받침을 할 거냐 중요한 문제일 텐데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 행정 처리 대상이 되는 갈등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뭐 정서적 평가, 정서적 대응, 뭐 주관적 평가 이런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미 법제화된 하나의 절차이고 법제화된 갈등의 유형이었어요. 근데 그 2004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근 20년 가까이 많은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개정이 좀 중요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학생 간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이제 바뀌어서 주체 부분에 있어서의 확장,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 뭐 이런 걸 이제 의도한 개정이 있었고, 2019년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죠. 이때 2019년도에 있었던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 개정 이전까지는 학교폭력이란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심의 결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019년 개정 이전에는 조사는 학교가, 그리고 심의도 학교가, 조치도 학교장이 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학교 내에서 소화하고 처리되는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개정이 되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조사는 여전히 학교가 하지만 심의는 이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리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도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에 개정돼서 2024년 3월 1일자 이제 개정되는 법에서는 이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개정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폭력의 정의 부분이 좀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가 이제 어떤 부분이 됐냐면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이제 행위 유형이 신설이 됐어요. 사이버 폭력은 내용적으로 뭐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그리고 그 밖에 재산상, 신체상, 정신상 피해를 유발한 행위를 전부 다 아우르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다 라고 이제 행위의 유형으로서 이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치에 있어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큰 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 학생 보호, 두 번째는 가해 학생의 교육 및 선도예요. 그래서 지금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피해 학생 조치가 있는 것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을 위한 또 조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조치라고 해서 심의 이전에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있어서도 사안 절차 초기부터 학교장이 두텁게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이 됐고요.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에 있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마련이 됐고, 그리고 이 결과 자연스럽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부분이 보다 명료하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접촉 금지라는 조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이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치에 있어서의 제가 뭐 조금 감히 평가를 하면은 학교폭력 예방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보다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협의의 절차에 있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 신고, 조사, 심의, 조치. 요렇게 크게는 이제 5축이 있는 것인데, 조사와 심의 사이에 있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학교장 자체 해결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경미한 사건은 굳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해결의 기회를 학교 단계에서 제공해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이루어지면 사실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인데,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표현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대전제는 피해 학생 측,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절차 개시 불원 의사가 있어야 돼요. 괜히 어려운 말을 쓰는 건데, 절차 개시 불원 의사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이제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요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요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이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4가지 요건이 첫 번째가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이지 않았을 때, 네 번째는 이 학교폭력 행위가 보복 행위가 아닐 때,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제 비로소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요건 중 하나, 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때라는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확대되었느냐? 기존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때였는데, 이제는 복구의 약속이 있을 때도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했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제가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을 해서 감히 역시 평가를 하자면,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해결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확대된 것은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생과 관련된 갈등이기 때문에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초기 판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 학교, 여기에서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폭력이라는 갈등은 사실 단순히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진 그 행위만 가지고는 이 학교폭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든지 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내 또는 학급 내 우위와 열위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 간의 고유한 서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월 며칠 몇 시, 마치 이제 형사 범죄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듯이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의 목적,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해서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방식의 조사 또는 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갈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유성과 특수성이 10분 존중되고 반영되고 고려되는 방식으로 사안 처리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사실 잘 하시고 정말 학생들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맡은 업무 정말 열심히 해 가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마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이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리고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절감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교사로서의 진정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처리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관련된 행정법의 전문가다라고 사실 그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스스로 이 전문성을 향상하고 제고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그 업무를 맡았다고 해도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선생님들이 할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상담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 법률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 이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제 나름의 이제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을 좀 하게 된 게 있고요. 3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법 그 내용 그 이외에 더 추가로 이렇게 추가된 건 학교에서 있죠. 학교에서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좀 새로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학교 폭력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은 행정소송 처리 기한을 정했어요. 사실 행정소송이라는 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 1심만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학교 폭력 관련된 행정소송은 1심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그리고 2, 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전과 다른,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만의 특이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개정 시행되는 내용을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테고 그랬을 때 담당 교사나 또는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 그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거, 고려해야 될 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큰 틀에서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의 유형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라는 조치가 사실 기존에는 긴급 조치로서는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조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께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서 맞는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그 목적이 피학생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 나중에 본인의 책임 문제는 오히려 뒤로 두셔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상 피학생 보호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피학생 보호를 위해서 요양 치료 조치를 긴급 조치로서 했는데, 그리고 치료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근거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피학생 보호를 위해서 해주셔라 라고 저는 오히려 요청을 드리죠. 그걸로 인한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책임져야 될 무언가, 사실 상정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근거를 어쨌든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상황에 대한 현장 스케치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사진이 있다면 사진,
뭐 영상이 있다면 영상, 아니면 진단 등의 어떤 의무 기록이 있다면 의무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장의 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하는데 이르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의 뭐 의사, 그리고 피해 학생의 진술, 피해 학생 보호자의 뭐 의사 및 진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부분도 두터워졌어요. 긴급 조치로서 일단은 접촉 금지라는 것이 의무화가 됐고요. 일단은 그리고 학급 교체를 원래는 긴급 조치로서는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다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재적 조치입니다. 학교라는 행정기관이 또는 이제 이후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까지 하면은 이제 교육지원청이라는 행정기관이 학생이라는 국민에게 제재적 처분, 즉 이 학생이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과 근거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라기보다는 일단은 사안이 신고가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본인이 어떤 억울함이 있다, 지금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는 신고 내용은 과장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본인이 소명하셔야죠.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 근데 피해 학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싸움이 있으면 양 당사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조사라는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 거죠. 피해 학생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해 학생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럼 또는 각각의 이야기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정황이 있는지, 또는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면 목격자는 있는지, 또는 학교 내 또는 외부에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영상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조사인 거죠. 그럴 때 그 중간에서 선생님이나 뭐 학폭위원들도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참 힘들겠네요, 진짜. 너무 힘들죠. 조금 여기서 개인적인 어떤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이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저도 뭐 사건으로 또는 뭐 상담으로 또는 뭐 강의로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 그때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도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라면 잘못한 학생 훈육하고 다시는 못 그러게 교육하고, 이게 사실 선생님의 몫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후퇴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어색할 수는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아쉬움은 다 차치해 두고 지금 이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사안 처리 절차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같은 비중으로 듣고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겠다, 진짜. 네. 선생님들 뭐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 과정에서 뭐 양 당사자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여러 방식으로, 때로는 정말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뭐 입장 표명이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려운 행태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이하라는 것도 사실 가혹해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예방과 경계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또 교원지휘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거죠. 혹시 발생하게 될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관련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유형들이 있을까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어떤 갈등에 있어서 조금 더 사안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기관에서 조금 더 다른 민감도로 그리고 조금은 다른 어떤 법리적 요건 검토를 토대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또는 제 요청을 넘어서 살펴야 하는 행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 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사안이에요. 어떤 성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뭐 그런 행위들인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많아요. 뭐 강간도 있고 강제추행도 있을 수 있고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이 있을 수 있고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성사안은 조금은 다른 민감도로 봐주셔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그거 자체 진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구나라고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어떤 기회에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민감도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살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따돌림인데요. 따돌림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그 요건이 법제화되어 있어요. 일단 행위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지속성과 반복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돼야지 비로소 따돌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두가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나는 쟤 싫고 쟤도 나 싫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을 학교 폭력 중에 따돌림이라는 어떤 행정 처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전부 다 처리되는 것도 매우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돌림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2인 이상의 행위자,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어떤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 내용과 크기 이런 것들을 요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애 학생 사안이에요. 사실 장애 학생 사안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 자체도 그러하고 판례도 그러한데요. 학교폭력은 과실에 의한 학교폭력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장애 학생 사안의 경우에는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 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행동 특성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 아이의 행위가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의 고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이건 분명히 평가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애 학생 사안의 경우에는 장애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될 수 없다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장애 학생은 다른 학생 때려도 된다가 되니까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와 유형 그리고 행동의 특성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고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육적 필요성과 조치의 필요성이 동시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장애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들을 가서 상의를 해야 그게 되나요? 사실 어떤 뭐 외부의 기관에 의존해서 어떤 의견을 받는 게 꼭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학교에는 특수교사분들이 계시죠. 특수교사분들은 특수교육 전문가분들이세요. 그리고 장애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이 학생을 교육하고 생활하고 체험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정확한 이 학생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수교사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특수교사분들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 있어서 본인의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어떤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이 학생의 어떤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행동 특성, 그리고 또 이 행동 특성에서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의견을 듣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높아요.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교육행정의 영역 내에서 얼마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견 청취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생활교육 관련한 단톡방이 있는데 10시, 11시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그게 이제 보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게 잠을 못 자면서 내일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일단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학생 징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은 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성격 자체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관에서 이루어진 징계라는 것은 사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불이익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은 사람이 각을 세우고 경계심이 앞서고 말과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 학생은 당장에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왜 나는 그런 의도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된 신고를 한 것인데 나에게 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불만이 고조화된 상태에서 학교에 그 불만들을 쏟아내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렵죠. 선생님들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마땅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다라는 현실에서 좌절감도 느끼시죠. 이와 같은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용적으로 전문성,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느끼는 고충들, 적어도 이 영역만큼은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필요와 일종의 외람되지만 책무에서 이 책을 좀 쓰게 된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관련된 업무를 해왔고 현장과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법무법인 변호사로서도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정책 참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이쪽 분야에 대한 책무성을 또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 차원이지만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의 결과 이 책을 좀 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 처리를 하는 사람들, 사안을 심의를 하는 사람들, 판단을 하는 사람들, 조사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법률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역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량을 갖추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법률적인 이해와 인지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이지가 않고 달라져요. 그리고 정서적 대응, 감정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당한 민원이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도 현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인 학생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불신과 그리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사안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 부담과 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집필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 혼자 집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느 한 입장에 편중되는 것은 경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됐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법무법인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응한 저의 체험 그리고 제 경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반대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안 행정적으로 소화하시는 그 장학사님, 이 모두를 좀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완성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좀 완성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 욕심에 지필진을 다양한 인적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참고하실 수 있고,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있습니다.